먼저 일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등가 원리인데요. 등가 원리는 말 그대로 중력과 가속도를 똑같이 생각한다는 원리입니다. 이제 뉴턴의 만류 인력에서는 관설력을 그냥 겉보기 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하지는 않는 힘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그와 반대로 중력과 관성력 그 모두 작용하는 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공중에서 낙하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지구 대기 중에 낙하를 하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관성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관성력은 작용하는 힘에 똑같은 세기로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은 중력과 관성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무중력의 상태가 됩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 상자 안에서 다양한 사고 실험을 실행했는데요. 네, 잠시만요. 이제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이제 떨어지는 물질은 뭐 똑같은 속도로 낙하합니다. 그래서 이 낙하한 상자 안에 사과를 넣고 이제 둘이 다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둘을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자와 사과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그냥 전체의 고도만 나아지게 됩니다. 근데 낙하하는 상태에서 똑같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사과를 사람이 만약에 옆으로 민다고 치면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아까 그 일반 상대성 원리가 나왔듯이 그냥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자체는 낙하를 하고 있는데요. 지상에서 본 경우에는 옆으로 가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 폭력성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예시가 지금 상자 안이 중력의 영향이 없는 것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예시인데요. 지금 모든 물리 법칙이 중력의 영향이 없는 간성과 똑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빛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도 포함된다는 것이 이 사고 실험의 핵심입니다. 이제 상자 안에 빛을 쏜다고 치면 상자 안에 바깥에서 상자를 보고 있는 사람은 빛이 똑바로 상자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상자가 낙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직선으로 다가왔던 빛이지만 상자 자체가 이동을 해서 자신이 내려감으로써 빛이 휘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 현실에서도 지금 빛이 휘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빛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그마한 각폭을 볼 수 없게 지상에서 관찰하기 힘듭니다. 이제 지금 상자 안에서는 이동을 하면서 빛이 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상자 안에서 빛을 휘게 만들고 있는 것은 관성력입니다. 하지만 아까 등가 원리에서 얘기했듯이 관성력과 중력은 각기 활동하는데요. 따라서 중력은 빛을 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등가 원리에서 관성력과 중력이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없어진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지구가 만들어내는 중력의 영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상자 안에 사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이 낙하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중력은 지구의 중심점을 향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점,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그 원의 각 방향은 그 평평한 지면에서 일자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둥근 원의 중심을 향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둘은 이제 사과 두 개의 낙하를 하면서 점점 가까워진다 라고 뉴턴의 만류 인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공간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이건 힘이 작용해서 사과들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얘기인데요. 이제 질량은 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제 지구의 질량이 공간을 휘게 만들었고 떨어지는 사과는 그냥 그 휜 공간을 따라 움직이면서 서로 가까워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의 공간은 휘어지는데요. 이제 질량이 클수록 그 휘어짐은 커집니다. 그리고 휘어진 공간에 따라서 빛이 이동한다고 말하면서 빛이 휘어진다고 주장하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그냥 면 하나에 구가 하나 지금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저는 이제 이해를 할 때 공업판을 생각했었는데요. 먼저 질량이랑 이제 그 무게랑은 약간 다른데 그 물체의 본질적인 무게를 뜻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게는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질량은 그 자체로 보유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질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가벼운 질량을 가진 물체랑 무거운 질량을 가진 물체로 당구를 하면 가벼운 물체가 좀 더 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힘을 질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 판이 지금 공간이라고 치고 저 구가 물체라고 치면 이제 물체가 질량이 클수록 저 판에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폭이 점점 커집니다. 따라서 질량이 클수록 저 판의 영향을 더 크게 주기 때문에 공간이 더 많이 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휘어짐에 따라서 지금 빛이 이동을 하는데요. 저희는 3차원의 사람이라서 저 공간이 저 면이 휘어진 것을 저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냥 일자 판이라고 인지하게 되는데요. 빛은 더 휘어진 공간에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자를 날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빛은 더 많은 공간을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모순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 지구는 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만들 때면 평평한 지도로 만들어지는데요. 지도상의 최단 거리와 지구 자체의 최단 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변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일자가 아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적도 가운데 둘레와 경도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평행선을 한 직선에 직각 수직인 선 두 개를 평행선으로 말하는데요. 이 지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두고 평행선을 이루는 경도 두 개를 설명합니다. 그 두 개에서 각각 비행기가 날아간다면 결국 그 두 개는 마지막 북극점에서 만나 충돌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도상에서 봤다면 일자로 들었을 때 그냥 단순히 일자로 나갔을 뿐이겠지만 두로 만들었을 때 그 두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2차원과 3차원의 차이인데요. 이런 식으로 3차원과 4차원도 휘어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예시로 지금 태양계가 태양 중심으로 날아가는 예시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태양의 질량에 따라서 지금 태양계 주변에 공간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어진 공간을 행성들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오목한 판에 유리구슬을 던졌을 때 그 구슬은 벽을 따라서 돌다가 아래로 향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향해 도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래로 향하는데요. 저희 태양계 경우에는 장애물일 것이 없어서 저희 행성들은 태양을 계속 돌게 됩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제 중력과 관성량을 같은 힘으로 보면서 이제 질량이 큰 물질 때문에 공간이 휘어져서 빛이 휘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간단한 차이점을 적어봤는데요. 이제 뉴턴은 중력이 물체가 적용하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뉴턴의 만류 인력은 대부분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적용되지만 극단적인 중력 상황이나 매우 정밀한 측정에서는 한계를 보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은 시공간의 휘어짐이라고 보았고요. 이 질량이 큰 물체가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다른 물체들이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빛의 휘어짐이나 중력파하고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기도 했고요. 지금 수성의 근밀정 이동 같은 경우 유천의 만류 인력으로는 지금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만류 인력의 뭔가 문제를 보완한 느낌? 규명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빛의 휘어짐이 증명된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아서 에링턴이 일식 관측을 통해서 태양 근처에 지나는 별빛의 휘어짐을 확인해서 입증을 하기도 했고, 중력 렌즈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저 멀리 있는 빛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다 아시겠지만, 저 먼 곳에 있는 은하가 별빛이 그냥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구와 그 별 사이에 좀 질량이 커다란 천체가 있으면 그 천체 때문에 오고 있는 별이 휘어져서 저희가 오게 된다. 그래서 형태가 바뀌어 보이거나 밝게 보이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게 중력 렌즈 효과인데, 이 두 사례를 직접 관측함으로써 이제 이 이론의 정답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각자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라는 게 주제였는데요. 그와 반대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절대적으로 미뤄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의 흐름이 늘어집니다. 이제 제가 책에서 이해하게 된 사례를 알려드리면, 이제 아까 상자에서 빛이 솟았을 때 사람이 이동하기 때문에 빛이 휘어진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럼 빛이 휘어지면 자동으로 안쪽 선과 가장자리 선의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빛은 광속도 불변의 법칙으로 빛의 속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자리 선과 안쪽 선의 길이가 달라지는 이유가 따로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그 짧은 안쪽 선이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가장자리 선은 3초 동안 이제 이동을 해서 더 길게 나간 곳인데, 안쪽에 있는 선은 중력 때문에 시간이 늦게 흘러서 1초만 흘렀기 때문에 더 짧게 나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빛의 휘어짐에 따른 길이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력과 시간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이 강해질수록 시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중력이 굉장히 강한 블랙홀에서는 거의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GPS에서도 상대성 이론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GPS가 작동하는 원리는 광속도 불변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빛은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한 위치에서 처음 위치에서 GPS에게 이제 위치 정보를 보내고 이동한 뒤에 위치 정보를 보내면 이제 그 소요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이동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과정에서 조금의 오차가 생겼으면 0.0001초만 달라도 거리는 3km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현재 사용하는 GPS는 굉장히 정밀도가 높죠. 그래서 따라서 이 일반 상대성 원리가 작동한다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 지표면에 있는 저희와 대기 위에 있는 GPS는 중력이 좀 다르게 흐릅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좀 더 느리게 흐르고 있는데요. 따라서 GPS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위성에 시간 조정을 먼저 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블랙홀인데요. 블랙홀은 극도로 강한 중력으로 빛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천체입니다. 이렇게 중력이 강하다는 소리는 중력이 아주 느리게 흐르고 있다는 소리와 같는데요. 이제 말로 하면 좀 상상이 안 되시겠죠? 시간이 멈춘다. 어떻게 멈출 수도 있는지 모르겠고 실제 할지도 잘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까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이 다르게 흐를 때 자기 자신은 그걸 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주변 상황 모두
줄어진 시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상황이 느려졌다를 인지를 못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블랙홀에 들어간 사람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관측자가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거의 멈춰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블랙홀 안에 지금 낙사를 하고 있다면 저와 제 주변 시간은 똑같이 지금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낙사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즉 상대성 원리,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라는 느낌의 그 이론에 따라서 시간이 정지해 있다는 사실도 지금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시간이 존재한다는 건 좀 어렵지만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정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블랙홀의 마지노선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평선에서는 완전히 정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반 항대성 이론을 통해서 중력파라는 새로운 이론도 나타나는데요. 중력파는 간단히 말해서 아까 저희 공부하는 판이라고 설명했었는데요. 그 판에 저희가 지금 판에 올려져 있는 공이 운동을 해서 진동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철판에 공을 떨어뜨리면 통통 튀는 게 느껴지시죠? 그걸 이제 공간의 개념으로 한 것이 중력파의 개념입니다. 이제 중력파를 LIGO라는 레이저 관측기를 통해서 직접 관측하는 것이 성공했었고요. 이 LIGO의 중력파를 검출한 것은 이제 2015년에 블랙홀 충돌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이 중력파는 일반 항대성 이론의 중요한 검증이 되었습니다. 또 일반 항대성 이론은 단순 이론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이론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반 항대성 이론은 우주가 정적이지 않고 아인슈타인 본인은 팽창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 빅뱅 이론에도 일반 항대성 이론을 적용한 것이고요. 이제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정적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퍼지는 중력의 힘이 있으니까 그 반대는 이제 수축하는 중력이 있으니까 퍼지는 반대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허블이 팽창하고 있음을 발견해서 그 이론을 실수로 넘겼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 에너지라는 이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반중력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개념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 통일장 이론, 촉근 이론과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 양자역학 경우 이제 물체는 이제 빛의 속도 거의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빨라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에 근접해서 계속 에너지를 주입해서 속도를 빨라지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속도는 늘지 않고 남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양자 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옛날에 원자 핵과 전자의 궤도를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 전자에게 계속 에너지를 주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다가 점점 질량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는 이만큼밖에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그 원자의 에너지가 얼마나 주입당해서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 이해를 과정에서 일반 항대성 이론이 쓰입니다. 통일장 이론은 이제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을 하나로 합치려고 시도했는데요. 처음엔 전자기력과 중력의 통일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현재는 지금 약한 핵력과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 강한 핵력 이렇게 4가지 힘이 있다고 지금 이론이 나왔는데요. 지금 중력을 제외한 3가지 힘은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어떻게 통일할지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다른 이론을 합치는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기에 차례 입자를 원이 아니라 끈으로 보자는 촉근 이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입자 물리학, 우주론, 기술적 응용, 기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상대성 원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기 전까지는 상대성 원리는 그냥 나와 저 사람의 시간이 따르게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원리로 시간이 상대적인지 그냥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마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됐을 텐데 왜 근거가 있는지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문과다 보니까 좀 생각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선보다 대각선이 더 기니까 이동 시간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달라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우주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저희 일상생활, GPS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전 동떨어진 게 아니라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대성 이론은 양자 역학 등 굉장히 작은 분야부터 우주까지 굉장히 큰 분야까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범위가 상상보다 훨씬 넓게 적용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과연 그 시대 어떤 것까지 상상했는지 궁금함을 느끼면서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